네, MBC 100분 토론 본방송 마무리했고요. 이제 유튜브 연장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신재동 교수님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잡아놓다 보니까 사실 다 하지도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만만하게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경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광수 대표님 초반부에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주식 양도세. 네. 7월 31일 날 그 발표가 있었고 제가 아까 그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날이 7월 31일이었어요. 네. 8월 1일 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급락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좀처럼 회복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간 상황인데 그래서 50%에서 10%로 내리겠다는 거였잖아요. 50억에서 10억.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겠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당에서는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정부에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기재부에서도 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곧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먼저 설명부터 드리자면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내가 100만 원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근로소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좀 내야 할 거 아니냐.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세금 내자 했다가 지난 정부에서 그건 좀 과하다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기준을 높였더니 예를 들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수치를 드릴 테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걸린 사람들이 한 3,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이상. 그 정도는 갖고 있으시죠? 한 종목씩은. 네. 자, 그런 분들이 전부 3,200명이 그 주식을 산 돈을 합쳐봤더니 한 3조 원어치를 샀더라고요. 뭐 기간은 다 다르겠죠. 판 가격을 봤더니 12조 원어치에 팔았더라고요. 9조를 남겨서 3,200명이 1인당 19억씩 남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50억 기준에 걸렸으니까 20에서 25% 정도 양도세를 낸 겁니다. 자, 여기서 논란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40억,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27억,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10억씩 갖고 있으면 이분은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로 뭐 10억을 남기든 20억을 남기든 100억을 남기든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우리 여론조사를 하시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김원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10억 원에 각자 의사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시장에서 묻고 있는 질문은 정확히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내지 코스피 5천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논쟁이 큰 건 과연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당하냐, 50억 원이 맞냐, 10억 원이 맞냐, 그래서 시장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냐 이걸 떠나서 이런 것들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는 것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더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더 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진보 정부잖아요. 공정함이라는 단어에 매우 집착하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장을 공정하게 하겠다. 특히 지난 정부가 흔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 이 부분이 있고 증시를 5천까지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 대표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충돌하면 어느 한 부분을 놔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부분도 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증시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주식은 밀어준다며 하고 이 공정성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야 그렇게 수십억씩 버는 사람들은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싼 아파트 보유세 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유세 올리자라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세금 폭탄 얘기가 포인트는요. 나옵니다. 여야가 낮추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민의임금 미뤘다가
닥치니까 이걸 또 다시 물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광수 소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게 이 계속 동의를 문제가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주식 시장을 살릴 수 있냐 못하냐가 시장을 본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50억으로 하기로 여야가 했기 때문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표가 생각이 나니까 이걸 뒤집은 거예요. 거기에 저는 집권당에 문제가 있다. 저는 50억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50억에서 10억으로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10억도 저는 좀 많다. 10억도 네. 더 낮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서 주가 이익이 예를 들면 뭐 면세를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봐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상은 저는 소득세를 반드시 물려야 그게 저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봐서 저는 그 주식 양도소득세는 저는 10억 또는 점진적으로 낮춰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광수 대표님도 10억 네. 이상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아마 답을 예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본방 말미에 네. 뭐라고 이제 조언을 드렸냐면 주가 보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원칙을 봐라. 그래야지만 정책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자. 그리고 이미 여야가 약속을 했으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약간의 시장에서의 그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뜨거. 그리고 돌아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가 있어요. 자본시장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작년에 유예하지도 않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왜? 표 때문에. 그리고서 그날 밤에 제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뭐 다른 자리에서 만났는데 와서 다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저는 그때 뉴스를 못 봤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한 대여섯 명이 와서. 당시 야당 대표.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 의원들이 와가지고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번에 오늘 나온 정책실장의 발언이 특정한 방향성을 암시하는 듯해서 대단히 불안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버전 2가 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 때, 원내대표 때, 당대표 때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금석이다. 그래서 가격, 작은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된다.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권력을 쥐었으니까 가는 거지만 국민들은 나름대로 다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분은 10억 이상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댓글창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제 댓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 소득이 그러면 왜 부동산의 소득에서는 왜 양도세 안 내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있으면 원칙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주식시장 활성화 얘기를 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원칙입니까? 1억이 원칙입니까? 50억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계속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정책의 방향성과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더 정책의 중요한 점은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유연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돌리고 신뢰를 훼손시키면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 말 그리고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 정책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부동산 정책 때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러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있었는데 강남의 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 저거 다 없애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는 원칙이 그렇지만 조금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면
없던 일로 돌릴 거다.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요번에도 조금만 세게 출렁이면 이제 수그러들 거야. 그냥 항복할 거야. 오히려 그게 신뢰성의 상실이지.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든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 믿어다오. 이게 신뢰성이냐. 저는 국민들이 야, 주가지수 5천 그런다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 저게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을 더 많이 하고 저게 정말 주가지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지지율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수님 큰 방향성은 신뢰를 갖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유연성을 갖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방향성이 공정 과세와 공평 과세가 큰 방향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답은 없어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잘 모르니까 논쟁하는 거죠. 네. 그 민주당 안에서도 싸우잖아요. 네. 가격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증시에 참여하시는 1,600만 명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그 과세 기준 50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연말 과세 기준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12월 한 29일쯤 되나요? 그날 전에 주식을 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손해를 보는데 이 정책을 도대체 왜 또 강화하느냐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과장된 거거든요. 여기 뭐 애널리스트가 계시지만 세무사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해서 대주주들이 연말에 그거 무서워서 다 팔면 대주주 지분 하나도 없게 그 다음에 다 산다. 대부분 사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식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불러오고 연말에 주식의 단기적 변동성을 강화할 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에 대한 거예요. 1,600만 명 중에 한 1,000만 명이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있어서 주식이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이게 문제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설득해도 잘 안 믿는다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 기회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20억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그 공정함에 대한 기회비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쩌면 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정부가 원칙을 안테나 띄운 거 설명할 수 보면 있는 기준은 근데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아까 오늘 김영범 많은 많은 그럴 것 주식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연말에 빠졌다가 결국은 연초에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도 빠질 걸 걱정한다는 건 이제 굉장히 비합리성을 전제로 그러니까 밑에 살짝 깔고 하는 말씀이신데 정말 돈 먹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괜찮아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심지어는 빌려서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나는 상관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세금 낼 거 아닌데 나 50억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뭔가 이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라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반대해보자.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정부가 이건 원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갑니다 하면 그리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대부분의 합리적인 투자자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거고 그 돈 많이 번 사람 세금 좀 내야지.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주가가 빠졌네 8월 초에 그리고 이거 하면 주가가 올라갈 거네.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네. 시민 농객들 질문 받아볼 텐데요. 아마 많이들 참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많이 워낙 주제가 다양하니까 경제 문제 자체가 다양한 분야에 있으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성함부터 좀 말씀해 됐는데, 주시죠. 저는 시민농객 민영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우선 아까 굉장히 열띤 그 신 교수님하고 이광수 대표님하고 사이에 얘기가 오갔지만 조금 이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이런 쪽으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광수 대표님 뭐라 하셨냐면은 그 집값을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정말
고가의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이번 그 97 대책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장동 때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LH가 이게 뭐지 땅만 만들어서 그냥 민간이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직접 지으면 훨씬 아파트 값이 싸진다. 네. 예, 그 점을 높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 오갔던 거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질문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배당이익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저기 주식 그 주가 조작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아무도 안 다루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씨를 말려 버려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다 강남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거든요. 알게 모르게 알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물론 경제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엄벌하겠다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조성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돼야죠. 그런 차원에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탈세, 탈법들은 이제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한국에서 그동안 많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적 문제가 뭐냐면 국세청과 예를 들어서 국토부와 그리고 금융기관끼리 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협업 체계만 잘 이루어지면 저는 완전히 이거 다 발라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AI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이민법을 그러니까 이민법 어긴 사람들 이제 잡아내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누가 하냐면 팔란티어가 다 해요. 예,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심지어 이제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서도 정책 97 정책에 보면 이제 부동산 감독 기능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에서 대출 안 받아서 집 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여를 받아서 사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주니까. 근데 이런 부분 다 발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민간의 이런 시장을 개방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벽만 깨면은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그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네. 주가에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600만 투자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기적이죠. 단기적. 얼마나 단기적일까요? 아까 이광수 네, 소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LH의 인원이 작아가지고 하루에 살 수 있는 집이 네. 몇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뭐 팔란티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그 사람을 잡아내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AI를 AI로 활용하는 하면은 그렇습니다. 개방하자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그래서. 시스템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근데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처럼 정부는 그거를 추진을 안 할까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했으니까요. 저는 이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코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밥통을 깰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경제 정책에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AI를 3대 국책 사업에 초점으로 두는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안 들어가서. 아니 우리는 정책 담당자가 아니에요. 저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의 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네, 우리는 제가
목돈이 움직이면 금융거래정보분석원이 FIU라고 다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AI 기술이 접목된다면 탈세 같은 거 또 주가 조작 같은 거 정말 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네. 주가 이제 탈세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조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법 가지고 규율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에 이제 징계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하고 그게 끝나면 증선이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그게 끝나면 금융이 올라가서 이제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 그 사람은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거고 대부분은 온정적인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테라 루나 사태로 유명한 네. 그 어떤 분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 있었죠. 예. 네. 그분이 저기 외국에서 잡혔는데 길을 쓰고 미국 가지 않고 한국에 가서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주가 조작에 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책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한국형 SEC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가 달라졌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정부 조직 개편 있었죠. 네. 거기 한국형 SEC라는 6글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증선위를 어떻게 개편하는지, 왜 현재의 증선위가 이런 이제 주가 조작의 이제 핵심 이제 감독 부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인데 우리나라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왜 미국의 SEC처럼 이런 것에 철퇴를 못 내리고 있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한국형 SEC는 오히려 정권 초기에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은 그냥 김건희 특검에서만 얘기가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폐가 망신하게 하겠다는 걸 사실 법적으로 정비가 되고 제도적으로 좀 실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뭐. 주가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는 면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있잖아요. 주가 조작해서 요즘 말 많은 분, 잠깐 그 우리말로 독일차 주식 엄벌에 한번 정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조작하려면 돈을 넣어서 갑작스럽게 매집해서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주가를 진짜로 끌어올리는 건 그 앞에 바람 잡는 건 범죄자들이지만 그 주가를 진짜 끌어올리는 건 우리 대중입니다. 우리가 기업 가치 안 보고 왜 주가 조작이 우리만 이렇게 유독 유별납니까? 그 주가 조작범들이 돈이 많고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주식을 사고 오래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이거 오르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거 돈 벌겠다고 우리가 달라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이제 이건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밥을 먹이는 소위 말해서 형사처벌 위주의 이걸 이제 규제 체계를 갖출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번 돈을 그대로 다 뺏어오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한국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폐가망신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말 이외에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나오나를 쳐다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알맹이가 없다. 오히려 약화된 듯한 뉘앙스마저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유튜브 연장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지금 24분이 지났고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집에 못 갑니다. 교수님 오늘 몇 시까지 계십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좀 큰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시장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 정부 예산안이 728조 이게 역대 최대라고 하던데요.
뭐 예산 많아서 뭐 뿌릴 씨앗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뿌리겠다 하는 거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얘기가 꼭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뭐 50%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뭐 이거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 경제학자님들은 아마 다들 고민하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년 예산안 아까 뭐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를 더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소위 보수 경제학자인데 네. 지금 728조인데 네. 작년 본 예산 대비 8%다. 네. 어마어마하다. 네. 뭐 국가 부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않고 그래봐야 이제 내년 말에 2026년 말에 국가 채무가 1,400조 정도 되고 GDP 대비 51% 정도 51%. 되니까 뭐 49.1%나 51%나 2%가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 좌우할 것은 전 아니다고 봐서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2026년도 예산만은 728조로 받아들이자.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국가 채무니 뭐 미래가 어쩌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지금은 입장이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 돈을 맞다. 써야 되는 건 맞다. 근데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이게 너무 소위 재벌 중심으로 이게 지출이 된다. 따라서 이 돈을 꼭 필요한 중소상인, 소상공인 쪽으로 주자. 저는 그 부분에 저는 방점을 두는 건데 아까 이제 그 전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뭐 25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면 이거 뭐 매년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니 좀 더 지속성 있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주자. 소비 쿠폰 예, 말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분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돈을 비교적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제2의 IBK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제2의 IBK를 만들어서 좀 싼 자금을 장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고 그리고 미장원만 해도 사장이 그냥 사장서부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규모가 너무 열악하니 미장원 한 5개 내지 10개가 뭉쳐가지고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의 정부가 장기 자본을 충족시켜주자. 그래서 이 미장원들이 좀 더 중소 규모에서 대형 규모로 가면서 주차장도 한 서너 개쯤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미용하시는 분이 특화되어서 어떤 분은 뭐 파마만 하고 어떤 분은 염색만 하고 어떤 분은 커트만 하고 이렇게 특화된 기술을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가 생각해 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마련하자. 그렇게 해야지 뭐 25만 원씩 우리가 소비 쿠폰을 언제까지 줄 수 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쓰되 소상공인이 정말 다리 뻗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서 네. 미장원 하나만 해도 우리 두 아들, 세 아들 공부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전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조업의 80%가 지금 5년 전보다도 못하고 서비스업의 60% 이상이 5년 전보다도 못한데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제조업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업은 너무 잘 되고 나머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좀 손을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쓰되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조직적으로 쓰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예산 728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자.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보수 경제학 태구 신세동 교수 이재명 정부 재정 확대 적극 찬성. 이 프로그램 보시는 기자분들은 빨리 기사를 내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8% 확대됐으니까 이게 똔똔 가려면 우리 경제가 8% 성장해야 돼요. 이게 우리 경제 올해 1% 성장 될똥말똥이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잡은 정부가 근데 재정을 이게 8이 아니고 이게 네. 명목이니까 네. 명목 8%니까 네. 실질로는 한 3% 하고 3%. 그다음에 그 인플레 3% 하면 물가 오르니까 물가 한 2% 오르면 이렇게 그래도 큰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8%씩 올리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이제 우리 가게 근데 어렵잖아요.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고 진짜 쓸 돈도 못 쓰고 있고 기업이 돈 쓰는 거 투자라 그러는데 기업은 뭐 투자할 게 있으면 말 안 해도 이미 투자했을 겁니다. 결국은 정부밖에 없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도 재정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독일은 재정 준칙 만든 나라고 재정 준칙 굉장히 엄격한 나라인데도 이번에 법을 바꿔가면서 또 재정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대책이 있고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뭐 조정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고 답이 없으니까 계속 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무슨 답이 있는가? 지난 정부에서 이거 안 하고 다른 답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240조 적자 국채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80조 적자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아꼈더니 어떻게 됐냐? 1분기 올해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재정 아껴야 되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선생님 말씀처럼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재정을 이렇게 묶어놓기에는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그 예산 중에 재벌 기업의 그 중점 사업 분야와 매칭돼 있는 예산이 곳곳에 그야말로 그 툭불 한우에 그 기름 박혀 있듯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을 묶어놓기에는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너무 어렵고요. 성장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쓰고 나서 어떡할 거냐. 쓰고 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안 걷고 빚내서 왕창 쓴다. 그럼 이제 재정 적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주식과 경쟁되는 매력적인 상품이 국채 발행만 늘어나는 것이고요. 아니면 세금 걷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물론 정치가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 이슈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세금을 안 걷겠다고 말하는 것은 혜택은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재정 확대의 혜택은 우리가 보고 그것으로 생긴 재정 적자는 우리 아들, 딸이 갚아라라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맥이 다 있는 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제네레이션에서 세금에 관한 합의를 해야 돼요.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그 다음에 재정을 쓸 돈이 많으면 700 아까 몇십 조를 받아들인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그 규모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파이낸싱 할 거냐 이거를 국민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한테 이 돈 세금으로 걷어가서 뭐 할 건데 그럼 우리 재벌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 미장원 하는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정치적 설득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물론 이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매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좀 더 희망을 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면한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경제는 희망을 걸고 그리고 내가 돈을 쓰기도 하고 저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주체는 제가 볼 때 정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못 만들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우주공학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배 조그만 것도 못 만드는데 조선소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을 갑자기 만들고 사실 이 일을 지금은 정부가 할 때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긴 안목에서 그리고 정부만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더 확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래 5년 후에나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꿈을 줄 수 있는 예산 투입 그리고 그건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가장 긴 유튜브 연장전이었습니다. 35분 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민농객 여러분들도 화장실 참아가면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연장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왔던 주제들 하나하나씩 쪼개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